열심히 자료 준비했는데 아깝네. 제가 이충근 박사님과 더불어 특바로 낙인이 찍힌 참 남의 나라 대통령 바해서 뭐합니까? 특히 정치인 바는 절대로 안 해요. 저는 인간의 바를 안 합니다. 아, 참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제가 그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협상을 책임지고 있는 로버트 라이트하우저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레이건 대통령 때도 무역 협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당시에 플라자 합의라고 해서 유럽과 일본을 아주 경제적으로 무릎을 꿇린 그런 합의가 있습니다. 그 합의를 하고 나서 일본이 이 합의를 이행하도록 단돌이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일본에 파견돼서 재무성에 딱 들어가서 이제 일본 관리들과 마주 앉아서 그 통역이 있었겠죠. 그래서 통역을 듣는 그 기구를 끼고 자기가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을 쫙 나열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일본이 이제 반박을 하겠죠. 항의를 하고 반박을 하고 일본의 입장을 얘기를 하겠죠. 그 다음에 근데 일본의 입장을 얘기할 때 그 사람이 이 통역 기구를 딱 뺀 다음에 그거를 분해를 딱 합니다. 일본이 얘기하는 동안. 그 다음에 마무리할 때쯤 돼서 이걸 다시 다 조립을 해요. 그래서 딱 끼운 다음에 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방식대로 하실 거죠? 그렇게 한 사람입니다. 지금 그렇게 한 사람이 중국과의 무역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이 되죠. 근데 이 사람이 그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입성하고 초창기에 입성해서 지금까지도 같이 하고 있고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가장 재량권, 그러니까 그 지시를 받지 않고 재량껏 정책을 밀고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언론과는 절대로 인터뷰를 거의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분 다 됐죠? 안타깝네요. 아, 그리고 안미경중. 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과 이거를 석자로 줄이면은 뭐가 될까요? 미친놈. 개소리. 네. 얼마 전에 어느 산업공학 학자가 중국의 인력과 인재와 자본을 끌어들여서 중국의 경제 발전 속도를 늦추고 우리는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게 그게 반중 정책이랍니다. 정신 나간 소리도 정말 유분수예요, 정말. 아니 배 터질 때까지 중국 자본 끌어들이고 인력 끌어들여서 우리가 중국화 되겠습니까? 중국이 한국화 되겠습니까? 중공화됩니다. 정신 좀 차리고 삽시다. 더 있는데 뭐 여기까지 하죠. 3분밖에 안 주셔서 아이 차비가 아깝네. 한마디만 더 할게요. 예, 피터 자이한이 10월에 초에 우리나라에 방한을 했었습니다. 이충근 박사님은 같이 점심을 하셨는데 불행히도 저는 그때 미국에 가 있었고 엇갈렸는데 그 자이한이 조선일보하고 인터뷰한 그 기사의 표제 기사가 뭐냐면 한국은 중국인지 일본인지 선택하는 순간이 올 것이라고 했어요. 그게 표제 기사입니다. 근데 잘 생각했어요. 미국인지 중국인지 선택할 것이 아니라 일본인지 중국인지 선택할 것이 순간이 올 거라고 했습니다. 왜냐? 미국은 디폴트예요. 미국은 당연히 동맹관계로 가야 된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중국은 미국 없이는 못 삽니다. 경제적으로. 근데 미국은 중국 없이는 살 수 있어요. 조금 피해는 가겠지만 지구전으로 볼 때는 중국이 절대로 승리할 수 없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돈 몇 푼 더 받아내자고 하는 전쟁이 아니라 그야말로 체제전쟁, 문명전쟁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11월 28일인가 추수감사절날 트럼프가 트위터에다가 그 로키 권투선수 있죠? 그 근육질 몸에다 자기 얼굴을 합성한 트위터를 딱 올렸어요.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대통령 전용차하고 경호 차량을 골프장으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또 언론에서 난리가 났어요. 아, 시국이 이러한데 추수감사절날 트위터질이나 하고 또 골프장이나 가고 그런다고 또 방방 뛰었습니다, 언론에서. 그러고 나서 트럼프는 아무 표식도, 대통령 전용기란 표식을 하지 않은 비행기로 올라타고 아프가니스탄으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 나타나서 장병들한테 배식을 하고 본인은 메시드 포테이토밖에 못 먹었다고 궁시렁거리긴 했는데, 근데 이제 언론에서는 딱 골프장 트위터하고 그걸로 이제 다 도배질을 했어요.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에 딱 나타나니까 저녁 때 거기다 한 줄을 추가합니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장병 위문도 했다. 진짜 미국 기레기나 우리나라 기레기나 전부 살처분해갖고 바람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불 때 중국에서 소각해야 돼요, 정말. 그리고 그 기사를 쓴 뉴스웨이크 기자는 해고당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이 직접적으로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상 하겠습니다. 저를 다음에 또 모실 테니까 오늘은 이제 안 와요. 예, 예. 박 교수님. 예, 그 세 분 발제를 잘 들었습니다. 어제 제가 그 미국의 세계적으로 최고를 자랑하는 그 과학기술 혁신 싱크탱크 소장이 이제 어제 한국을 방한해서 제가 그 토크를 듣고 이제 하는 중에 저녁에 이런 이야기 했더라고요. 레프트, 너희의 좌파들은 만약에 미국을 철수한다 그러면 어떻게 반응할 거냐? 제가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저 문재인 세력들은 이 대한민국을 저 북한에 바치려고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웰컴하다. 그리고 그 사람들, 전 비서실장은 그 김일성한테 충성도 맹세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악마적인 사람한테 그 리스펙트를 보여줄 수 있느냐. 그래서 아 참 이게 비자하다. 너무 괴기스럽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돌이켜 생각하면 정말 우리는 괴기스러운 상황에 살고 있으면서 이 또 변태도 잘하는 뭐 14차 변태라고 말씀하시는데 탈바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대로 된 탈바꿈을 해야 되는 그런 운명적 상황에 있습니다. 그 박성희 대표가 말씀하신 대로 이 그 전쟁에서 우리가 하기 위해서 어떻게 승리하기 위해서는 좀 새로운 탄생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동안 무시해왔던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상적 보수, 개인 존엄과 진실을 존중하는 그러한 그 전투적인 보수가 태어나야 되는데요. 참 이게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그 변곡점이라는 말이 몇 번 나왔습니다. 이충국 박사님 발제도 나왔고 또 박 대표님 발제도 있었는데, 변곡점은 사실은 이렇게 위키디피아 찾아보면 이게 수학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즉 곡선이 오목에서 블록으로, 블록에서 오목으로 바뀌는 굉장히 그동안의 양상과 다른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게 변곡점이고, 지금 이제 그 현대 문명이 변곡점을 지나고 있다. 그것은 이제 결국 뭐냐면 인류가 20세기의 어떤 전체주의의 광란에서 이제 지금 동아시아에 있는 중국, 북한 또 이 대한민국까지도 이 자유를 억압하는 전체주의의 압제 속에서 참 실험하고 있는데, 그것이 역전되는 상황으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저는 약간 박 대표님과 다른 포인트에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결국 인류의 역사는 자유를 향한, 자유의 확장을 위한 자유를 향한 투쟁이었는데, 이제 그 20세기 후 21세기 들어와서 소위 말하는 여러분 누구나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 개인이 실시간으로 이 77억의 인구랑 연결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과거에는 뭐 기억 속에서 묻혀졌던 것들을 다시 끄집어내서 실시간으로 우리가 언제라도 검색 가능하고 진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실이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어떤 문명의 변곡점에 온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이 현재 관건은 뭐냐면, 그들의 변태가, 그들의 탈바꿈이 거짓을 숨기고 진실을 왜곡하기 위한 그러한 탈바꿈의 광란이었다면, 우리의 자유시민, 그리고 대한민국을 만든 우리의 그 탈바꿈은 늙어치가 탈바꿈을 해서 아름다운 마음으로 탄생하는 그러한 생명과 진실의 그러한 탈바꿈이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점에서 아까 이게 말하면 무슨 14년처럼 관계된 건데, 그 검은 것을 흰 것으로 바꾼 그런 변태에 우리가 당해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방기했어요. 대표적으로 효순 미순 사건도 있고, 광우병 그 사태도 있고, 또 천안함이 진실에 관한 문제도 있고, 또 가장 최근의 것은 세월호 사고를 마치 박근혜 정부가 일부러 일으키고 어린 학생을 일부러 죽음에 몰아간 것처럼 해서 오히려
탄핵의 사유까지 삼았던 그러한 것들이 있었는데요. 문제는 또 백남기 사망 사건도 있습니다. 부검을 거부되면서 사망 원인의 진실이 아직도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우리는 그 거짓을 드러내고 진실을 밝히는 기억의 전쟁에 나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어제 바로 일본 대사관 앞에서 굉장히 용감한 시위가 있었습니다. 즉 위안부 동상, 노동자 동상 반대 시위가 있었습니다. 반일 종족주의의 책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그것의 공동서자인 이유한 박사가 했습니다. 이러한 용기 있는 사람, 특히 용기 있는 지식인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큰 사건들이 터졌을 때는 각 분야의 전문가가 나서서 진실을, 권위 있는 진실을 말해서 이 거짓을 만들려고 하는 미디어나 또 그 거짓을 가지고 변태하는 그 세력에 맞서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광우병도 그렇고 세월호 사고도 그렇고 그때 전문가들이 나타나서 용기 있는 소리를 하지 않았던 것이 참 우리 사회를 여기까지 오게 된 그러한 원인이었고, 또 그런 면에서는 그러한 지식인들, 전문가들이 책임을 느끼고 이제는 좀 과거에 대해서 반성하고 제대로 된 행동하는 지식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동안 우리 박수를 해주시죠. 그래야 제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지금 최근의 조국 사태는 그동안 기만해서 넘어가거나 또는 그냥 거짓에 횡행하는 것을 그냥 소극적으로 방기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건 아니다. 그들의 민낯, 피스스러운 언어로 뭔가 정의스럽고 그다음에 참 인간을 이렇게 참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인 것처럼 했던 그들의 악마성을 드러냈다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고맙고 다행스럽기까지 합니다. 특히 오늘 이 토론회가 그 조국 사태를 계기로 해서 전국의 6천여 명의 교수들이 원래 저도 교수지만 잘 그렇게 교수님들 대부분이 남의 일에 이렇게 나서려고 하지 않는 게 현재 우리 한국 사회의 문제인데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나서서 치부선언을 하고 또 이러한 것들이 다시 씨가 어떤 싹이 돼가지고 오늘의 모임을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시점에서 우리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동안 거짓 중에서 가장 큰 거짓이 70년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가장 큰 거짓이 지난 3년 전에 벌어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입니다. 바로 한 3년 전부터 미디어가 나서서 거의 저쪽에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뿐 아니라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들까지 나서서 무슨 국정조사 특위를 열어가지고 청와대를 탈탈 털어서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을 인격살인하고 희화하고 그래서 결국은 국정농단의 프레임을 걸어서 12월 3일날 탄핵소추 발의를 하고 6일 만에 탄핵소추 이제 결정을 해서 이제 헌법재판소에 보내고 그다음에 3월 10일 탄핵 인용이 되기까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그야말로 얼빠진 듯이 그 탄핵의 회오리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와중에도 이것은 아니라고 나서서 시위하고 또 국민들이 일깨워진 그러한 많은 태극기 집회를 했던 지도자들과 시민들한테 저는 항상 이 마음의 사실 빚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때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이제 그 회오리가 지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탄핵에 동조하고 공감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거는 뭐가 아니었어, 뭐가 잘못했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탄핵의 주동자들은 그것을 안 하고 있어요. 즉 대표적인 미디어들과 그다음에 그 당시 탄핵에 앞장섰던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되니까 그렇다고 용서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기 당이 만든 대통령을 탄핵했던 그 새누리당 의원들 중에서 공개적으로 진심으로 사죄하고 반성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이제 문재인 정부를 이제 탄핵하고 문재인 정부를 쫓아내야 된다고 하는 반문재인의 기치 아래 모든 것을 덮고 나가자 그런 세력들이 굉장히 많고 또 탄핵을 같이 주도했던 매스 미디어들은 그것에 동조해서 계속 그런 프레임으로 국민들을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저개인을 비롯해서 그 당시에 책임이 있었던 그런 자들부터 그러한 분들부터 탄핵에 반성하고 참여해야 진실의 길이 열리고 그 거짓의 탈바꿈을 대항해서 진실과 생명의 탈바꿈에서 우리가 스스로 자유를 제대로 되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의
안 좋지만 다행히 그 자유민주주의의 그 꽃 때문에 꽃이 피기 위해서는 이 진실을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그냥 뭐 개혁적 보수의 통합, 중도 통합 그거 가지고는 가깝게는 내년 4월 총선에도 이길 수 없습니다. 언제나 결국 우리 국민들은 이렇게 거짓 선동에 넘어가기도 했지만 또 현명합니다. 결국 진실한 세력, 진실한 국민의 대표를 뽑고 우리가 그 길로 나갈 것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미약하나마 자유신의 네트워크를 만들고 또 국회의원을 견제하고 언론을 견제하는 그러한 깨어있는 역할을 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새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원목 교수님입니다. 네, 세 분 발표 잘 들었고요. 대체적으로 동의하고 조금 다른 시각도 있습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뭐 국내적으로는 상당히 보수의 아이콘이고 뭐 그렇게 합니다만은 대외 정책에는 뭐 보수와 진보가 따로 없다. 미국의 그동안의 외교 정책이 많이 그런 걸 보여주는 거고요. 특히 트럼프는 비즈니스 마인드가 철저한 분이기 때문에 통상 정책에 어떤 상당한 비중을 두고 실리를 챙기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외 문제가 있고 위험을 관리할 수밖에 없는 대외 문제가 있는데 통상 정책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본인이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라이트하이저나 이런 분들도 같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안보나 외교 정책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어떻게 한 진영이 다른 진영을 완전히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좀 무세하긴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위험을 관리할 수밖에 없는 분야라고 느끼고 있고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그 손자나 마키아벨리나 이런 극단적인 형태의 어떤 프라그마티즘을 실현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보고요. 헨리 키신저나 이런 분으로부터 계속 자문을 얻고 있는 거 보면 상당히 현실적이고 실용주의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누구도 적이 될 수 있고 누구도 친구가 될 수 있다. 이게 트럼피즘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우리 정부가 대응하는 문제점은 뭐냐면 대외 정책에 있어서도 상당히 이념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뭐 자주 외교다, 친북 외교다 이렇게 굉장히 이념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심지어 우리의 전통적인 우방인 미국으로부터도 이용당하기만 한다는 것이죠. 뭐 남북미 정상회담이 급하긴 한데 그거를 자꾸만 일정을 서두르다 보니까 미국의 그런 실용주의 정책에 상당히 속수무책입니다. 그래서 다 내줬어요. 한미 FTA 재협상도 그렇고 거기에 자동차 분야가 우리가 최대 업적이라고 그러면서 그걸 얻었던 거를 그대로 다 뱉어냈어요. 그래서 그런 또 신약 약까지도 이런 것도 차세대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신약 개발을 좀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인데 그것도 전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부 내주고 우리가 얻은 게 없어요. 그리고 나서 재협상을 타결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6월 지방선거 그리고 남북미 정상회담의 그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은 이념 때문에 실리를 다 내준 그런 정책을 반복하고 있다는 게 문제고 한미 FTA에 재협상된 거의 가장 큰 문제점은요.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미국의 관세, 25% 관세를 부과하는 그 권한을 견제를 했어야 되는데 왜냐면 우리가 다 내줬으니까 그거 하나라도 얻었어야 되는데 그런 조항 하나 얻지 못했고요. 미국이나 캐나다는 나프타라는 협정을 새로 개정을 했는데 우리하고 비슷한 시기에 국가안보 관세를 견제하는 조항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못했고 남들이 하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걸 못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계속 자동차 분야의 25% 관세를 국가안보를 이유로 때린다는 것을 그 전가의 보도처럼 숨기고 있으면서 국방비 방위비 분담 협상도 하는 거고 여러 가지 용도로 그걸 쓰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강제징용 지소미아 그 문제 뭐 일본이 맞다 한국이 맞다 그런 얘기를 다 떠나서요. 그 한일 청구권 협정의 3조에 보면은 서로 그 배상 금액이 뭐 청구권 협정에 포함이다 아니다 이렇게 해석이 갈릴 때는 그 문제는 국제 중재 절차로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된다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요. 2011년도에 그 위안부 배상 청구권 관련해서 그 한일 청구권 협정 3조가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되는 조항인데 중재 절차로 넘어가야 되는 건데 우리 정부가 중재에 가고 있지 않은 그 부작위가 위헌이다 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2006 헌막 788 우리나라 스스로 최고재판소가
중재로 가는 게 의무 절차라는 것을 확인까지 해놓고 일본 앞에서는 제가 일본을 두둔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사실 얘기하는 일본 앞에서는 해석이 서로 갈린다 뭐 이러면서 일본이 그러면은 중재로 가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중재는 우리가 동의 안 하면 안 가는 거야 그렇게 버티면서 거짓 해석으로 버텼고 일본이 잘했다는 얘기 아니고 그게 일본의 무역보복의 직접적인 도가선이 됐습니다. 그래놓고 국내적으로는 반일 프레임을 막 걸면서 일본이 역사 문제로 통상보복을 해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토착 왜군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어떤 반일 세력을 이렇게 규정하면서 정치적인 목적도 달성하고 그러면서 외교 문제는 더 해결을 못하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동원해서 다자회에 가서 일본은 역사 문제로 통상보복을 한다고 막 이렇게 하고 다자 무대에서 일본이 잘못했다고 그러는데 다른 나라들이 들어보니까 청구권협정 3조는 왜 니들이 안 지키느냐 그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비이성적인 해석으로 국내 언론은 막 이렇게 조작해가지고 일본 비난하면서 어느 정도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을지 몰라도 국제 무대에서는 우리나라 외교가 고립된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소미아 파기 결정도 번복하면서 어느 나라가 지지를 해주지 않으니까 결국은 후퇴를 해버렸으니까 결국은 일본 원래 의도대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이슈하고 일본의 무역보복과 맛보기식 협상이 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원래 일본 의도대로 지금 협상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대가 없이 지소미아 파기 선언은 되돌렸고 협상력은 오히려 약해졌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뽑았던 칼을 우리 스스로 거뒀으니까. 미국마저 적으로 돌린 상황이니까. 그래서 지금 굉장히 약화된 협상을 가지고 지금 협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일본과. 그게 도대체 현 21세기의 외교의 모습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미국이 계속 25% 자동차 관세 그거를 꺼낼 듯 말 듯 하면서 지소미아 그거 다시 번복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결국은 통상 외교의 실패가 지소미아까지 연결되어 있는 거고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는 이유는 이념 외교로 일관한 데 따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공수처는 이호성 교수님이 너무나 100%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덧붙일 말씀은 없는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면은 대통령제에서는 양당제가 정답입니다. 왜? 중간평가를 총선에서 해서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으면 뽑아놓은 대통령이 그러면은 야당을 밀어줘서 국민들이 대통령이 견제하게 하는 거고 대통령이 잘하면 여당이 다수당이 돼서 국정에 동력을 얻는 거 그게 정답입니다. 의원내각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구소동장을 이렇게 난립하게 하는 그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말 전국만 어지럽게 하고 대통령제에 맞지 않는 거고 그걸 해본 나라들 독일이나 네덜란드 몇몇 나라이 있습니다. 그런 나라는 태민당, 기민당 이렇게 연합하고 하면서 수상과 이렇게 협력하면서 협치 전통이 돼 있는 나라나 그런 거고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이미 그런 거 했다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제도는 대통령을 견제하는 그 다수 야당을 마련하는 그런 필요도 있고 하기 때문에 분명히 무슨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이 정권을 이렇게 오히려 혼란하게 하고 합종연행으로 어떤 서로 정치적인 거래만 하는 그런 제도는 원천적으로 맞지 않는 거기 때문에 공수처와 마찬가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원천적으로 우리가 봉쇄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치원 목사님 좀 인도를 해주십시오. 어떻게? 예, 감사합니다. 저는 곧 또 수업이 있어서 짧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세 분의 발제를 들으면서 한국 사회, 또 북한, 중국, 미국까지 우리가 관점을 넓혀서 이게 널리 퍼져 있는 이게 하나의 사회의 병적인 현상을 이렇게 분석을 해본 겁니다. 지난 3년간 우리가 목격하고 경험한 게 뭐냐? 저는 한마디로 우리 사회가 심각한 질병에 걸려 있다라는 걸 우리가 목격한 겁니다. 근데 이 질병이 쉽게 나을 수 있는 병이 아니고 치료가 어렵고 치료 기간이 매우 길 수밖에 없는 그런 종류의 질병이라는 거죠. 우리가 한편으로는 현실을 분석하고 현실에 관심 갖고 또 행동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대체 이런 사회적 병리 현상이 왜 일어나느냐, 우리에게 대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 질문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그 문제의 본질은 사실은
정신과 사상과 이념과 가치와 철학의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해서 정신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우리 정신이 썩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관점에서 저는 한번 진단을 해보면 결국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근본적인 근원은 뭐냐? 그것은 한마디로 집단주의다. 공동체주의다. 현상적으로 나타날 때는 이제 민족주의로 나타납니다. 이 문제를 제일 쉽게 볼 수 있는 한 가지 예가 인혼고 사태인데요. 전교조 학생한테 강의하는 학생들한테 동료 학생들이 집단적으로 린치를 한 겁니다. 내용은 뭐냐면 너는 왜 우리와 똑같은 생각을 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해야 되는데 너가 그렇게 안 한다. 그렇게 해라라고 강요하는데요. 그걸 참지를 못하는 거죠. 그게 결국 어떤 학생들은 전학을 갔다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모습이 아주 우리가 갖고 있는 심각한 문제의 본질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지난 우리가 3년간 경험한 것은 집단적인 광기죠. 거의 자해 소동에 가까운 집단적 광기가 우리 사회를 지금 휩쓰고 가는 것을 계속 보고 있는 건데요. 특별히 최근에 와서 이제 이 집단주의가 우리 사회에서는 이제 국가주의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구원자가 되어서 메시아가 되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겠다고 이렇게 하는 거죠. 1917년 7월에 문재인 정권이 5대 국정 목표 세웠는데 그 중에 세 번째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이겁니다.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국가가 의식주 다 해결해 줄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국가에 의존하고 공동체에 의존하는 결국은 개인이라고 하는 것, 독립적 개인을 말살하는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집단주의 사상, 이런 삶의 태도가 솔직히 말하면 우리 내부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좌파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좌우 구분 없이 우리 사회 전체가, 우리들 자신 전체도 상당 부분 이 집단주의에 매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종국 정권, 이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리면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집단주의 문제 해결 못하면 다른 형식으로 또 다른 문제들이 계속 반복되고 우리는 해결 못합니다. 그러면 처방은 뭐냐? 저는 개인주의라고 봐요. 개인주의는 간단하게 정의하면 이런 겁니다. 첫째로 나만이 나의 군주다. 나는 절대로 종속을 거부하는 자연이라는 거고요. 자유가 자치. 주장하는 거죠. 두 번째로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내 인생의 목표로 삼는다. 그 셀프 러브가 중요하고요. 행복 추구의 권리를 선언하는 건데요. 이러한 삶의 태도로부터 사실 오늘날의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 제도가 유래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싸움에서 우리의 무기로 삼아야 되는 게 우리 박성현 대표께서 계속해서 이제 보수주의 말씀하시고 고전적인 보수주의자들 우리가 배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동의하고요. 저는 특별히 이 미국에서 1950년대 이후에 발달한 개인주의 사상 그거를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여다보고 그것을 우리의 무기로 삼아서 우리가 이 싸움을 해나가야 되지 않나. 예를 들면은 뭐 에인 란트라든가 미제스 하이에크 같은 사람 물론이고 뭐 밀턴 프리드먼, 로버트 라지, 뭐 모레 라스바드 이런 또 더 나가서 뭐 레이건 대통령도 사실은 절대적 개인주의를 주장하던 한 명의 사상가였죠. 그 전통에 서 있는 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변곡점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슬슬 기회가 오고 있는데 이 기회를 우리는 정신혁명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승만 박사께서 1900년 초반에 생각하신 게 그거죠. 정신혁명 없이 제대로 된 국가 건설은 불가능하다. 이거죠. 근데 이게 사실 미완의 혁명이었어요. 그게 다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기회가 오면 이 미완의 정신혁명을 우리가 완수해야 되는 거죠. 특별히 뭐 남한에서 당연하고요. 그러나 더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북한 해방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북한이 해방되고 나면 그동안
노예 정신을 갖고 살아왔던 이 북한 주민들을 어떻게 짧은 시간 안에 효과적으로 자유인으로 변화시킬 수 있겠냐. 즉 그들의 세계관을 우리가 변화시키는 그 일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건데 그게 진짜 전쟁터죠. 그러니까 우리의 전쟁터를 크게 보면은 우리 남한 대한민국뿐만이 아니고 북한에 있는 북한 주민들까지도 우리가 정신혁명을 해야 될 우리도 자신도 마찬가지고 그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겠고 그 일을 준비하는 어떻게 하면은 이 북한 주민들의 정신을 바꾸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자신들의 정신을 바꾸는 이거를 정신혁명을 완수할 수 있을 것이냐 라는 그런 고민도 우리가 함께 해 나가야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시험 관계상 프로 질문은 제가 걷어가지고 개별적으로 우리 박성현 대표께서 생활탈출해서 일부러 좀 답을 해주십시오.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걸 위해서 댓글을 좀 달아주셔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이걸 왜 그러냐면 지금 발제하신 분들께 제가 네. 확답을 받아야 돼. 또 토론하신 분들께 그 주시면 제가 이 시간을 깨서 네. 이 직접 발제하신 분들을 괴롭혀 갖고 네. 그분들의 답을 제가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알겠습니다. 교통 정리만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또 여기서 이 행사는 종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자가 마지막 직장 관계에 의한 거짓의 시대가 지속되고 있고 진실이 위축이 되었습니다. 거짓과 진실의 전쟁이 되었고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1320번 정교모 권위 있는 지시를 위해서 끝까지 애를 쓰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독립과 자유를 위해서 필요한 장기적인 행진에 선의와 자발적이고 선의를 가지고 진실을 검증하고 자발적인 우리 자유시민의 행진에 네트워크가 필요하고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냥 화려한 지식으로 방치해서는 안 되니까 네트워크로 뭉쳐서 상식적으로 문제를 광정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